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봤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흘러가서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채권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채권 회수하고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사실 장사를 하다 보면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원래 외상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원래 외상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못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어느 순간이 나요. 막 거래를 하는데 어느 업체가 나한테 돈을 주기로 했는데 막 뉴스에 갑자기 그 업체가 망한다고 막 나오고 이러면은 내가 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후속 측정과 회수 가능성 평가. 말이 참 어렵네요. 자, 저희가 최초에 회계 처리하는 거를 보통 인식을 한다고 해요. 매출이랑 매출채권을 이렇게 처음에 발생시키잖아요. 이제 그거를 매출채권을 인식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나면은 그걸로 땡긴 게 아니라 걔를 이렇게 잘 굴러가나 계속 봐줘야 됩니다. 그런 걸 후속 측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을 인식했다고 끝이 아니라 걔가 과연 금액이 맞는지 또는 뭐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후속 측정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출 채권을 인식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후속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금액이 타당한지 봐야 된다는 거죠. 외상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대손이라고 해요. 대손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역시나 이것도 일본어입니다. 아닌가? 아무튼 뭐 잘 모르겠으면은 에이씨 그냥 이거 일본어다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대손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을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매출 채권을 차감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손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 대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할 게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거나 뭐 뉴스에 나온다거나 대표이사가 잠적을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상장 폐지를 했다더라 뭐 이런. 상장 폐지도 매출채권 못 받으려나? 아무튼 그렇게 뭔가 이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아니면 저쪽에서 막 못 주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받지 못하는 게 확실시되는 상황에는 저거를 이제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식을 하고 내가 돈을 받을 권리인 매출채권을 차감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방법은 직접 상각법이랑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직접 상각법이 이해하기 더 쉬울 텐데요. 대손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은 그 금액을 매출 채권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이름 그대로 직접 상각법이니까. 사례 연구를 보시죠. 2019년 10월 1일 매출 1,000원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뭐 2019년 12월 31일 날 업체가 하필 연말에 망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 돈을 다는 못 받고 한 100원 정도 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뭐 대충 뭐 계산을 해보니까 900원은 주겠네, 100원은 못 받겠다 생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연도가 됐잖아요. 그럼 2019년 12월 31일에 뭘 해야 돼요? 결산을 해야죠. 그렇죠? 결산을 해야 됩니다. 2019년 12월 31일은 회계기간이 끝나니까 결산을 해야 돼요. 해가지고 저기서 문제가 되는 건데, 아무튼 결산을 했다고 치고 그 다음 연도에 2020년 1월 10일 날 찾아갔죠. 이제 연말 연시 끝나고 정리가 좀 되니까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정사정 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850원 표만 받아왔어요. 150원은 배짜라, 못 주겠다, 돈이 없다.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돈을 못 주겠다, 150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회계 처리 어떻게 되냐? 일단 10월 1일 날 요거 10월 1일 날 매출 발생한 거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모르겠으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한 거 다시 보고 오시면 됩니다. 매출 채권 차변에 1,000원, 대변에는 매출 1,000원. 이거 아시죠? 근데 12월 31일 날 업체가 망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직접 상각법은 아무것도 안 해요. 결산할 때 아무것도 안 합니다. 편하죠? 여러분들은 이걸도 선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2020년 1월 10일 날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막 사정을 한 거예요. 막 돈 좀 제발 주세요. 저희 그 돈 못 받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그쪽 사장님이, 망한 업체 사장님이 850원을 수표로 딱 끊어줬습니다. 150원은 못 주겠다. 배짜라.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죠?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되는가? 보면은 이제 1월 10일 날 대손 상각비 150원 인식을 하면서 매출채권을 없애줘요. 왜? 못 받으니까. 돈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2020년 1월 10일 날 또 역시 차변에 현금 받은 거 850원 적어주면서 돈 받을 권리 매출채권 850원을 차감을 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즉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인식한 것만 똑같고 결산할 때 돈 못 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실제로 못 받게 되면 그때 내가 못 받는 금액을 직접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이용해서 매출채권을 차감시켜 주는 거예요. 매출채권 이쪽에 자리가 차변이니까 반대편에 적으면 차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 받은 거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은 끝. 이거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충당금 설정법. 똑같아요. 사례는 똑같습니다. 사례 읽는 걸 생략을 할게요. 1월 10일 날 찾아갔더니 못 주겠다. 850원만 받아가라. 150원은 배째라. 이런 경우인데 1월 10일 날 똑같습니다. 매출채권 1,000원, 매출 1,000원 인식을 해요. 자, 그런데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이렇게 됩니다. 12월 31일 날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100원 정도 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100원 예상이죠, 예상. 나중에 돈 못 받은 거는 150원이 맞지만은 그건 미래의 일이고 12월 30일이 시점에는 내가 모를 거 아니야. 얼마 못 받을지. 한 900원은 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00원 정도 못 받을 것 같다 예상을 했으니까 대손상각비 100원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매출 채권을 차감시키는 게 아니라 대손충당금이라는 새로운 계정이 딱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1월 10일 날 찾아가 봤지만은 850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 매출 채권 없애준 건 똑같아요. 150원 어차피 못 받으니까 없애는 건 똑같은데 이때 대손이 확정될 때 있었던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었죠? 작년에 결산할 때 요거 100원 인식을 해놨으니까 얘 차감시키고 대손 생각비를 50원을 더 인식을 해요. 여기서 다시 12월 31일 날은 100원 정도 못 받을 거라고 인식이 예상이 됐으니까 대손 생각비 100원 충당금 100원 설정을 해놨는데 막상 다음 연도 가니까 150원은 못 받게 됐어.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거 대손 충당금 100원 끌고 오면서 매출채권 150원 없애준 건 똑같은데 여기서 대손상각비 인식하는 거죠. 이 대손충당금 설정돼서 없어지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0원 남았죠? 그거는 이렇게 돈 받은 거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자, 저 대손충당금이 뭐냐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다트 들어가면 된다 얘기했었죠? 다트. 여기에 역시나 오늘도 캐논 감사보고서 클릭을 해보면은 재무상태표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매출채권 보이죠? 요금 밑에 대손충당금이라고 달려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 미수금에도 대손충당금 달려있는데요. 똑같아요. 돈 못 받게 될 것 같으면 설정한 거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출채권 밑에다가 대손충당금이라고 써놓고 마이너스 금액을 달아놔요. 여기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으면 마이너스라는 뜻이거든요. 앞에 삼각형이 오거나 가로가 오거나 이 마이너스가 오면은 마이너스 음의 숫자입니다. 이 매출채권 바로 밑에 이렇게 대손충당금 달아주는 거예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아까 회계 처리할 때는 이걸 대변에 적었잖아요. 자기 자리가. 근데 자기 자리가 대변이었는데 지금 자산이니까 이게 지금 차변이잖아요. 차변에다가 적으려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 자리는 대변인데 저걸 차변에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편에 표시하니까 마이너스 표시를 해야죠. 이런 거를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씁니다. 이거 어디서 보셨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유형자산에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감가상각된 거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달려 있어요. 여기 위에 건물 부속 설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만큼이다.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만큼이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달아놔요. 이거 왜 한다 그랬어요? 이 처음에 취득한 취득가액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채권도 이런 식으로 차감 계정을 달아놓는데 이게 원래 얼마였는지 알기 위해서 달아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느낌 오시죠?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하면은 차변에 오는데 걔는 부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산 밑에 달려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짓을 하냐?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 직접 상각법이랑 충당금 설정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사실 대손 생각비를 인식하는 시기의 차이만 존재하지 두 기간의 금액 효과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위에 회계 처리 보시면은
매출 2019년에 보시면은 1,000원, 2020년에는 0원 그렇겠죠? 자, 이때 직접 상각법을 하면요, 대손상각비 인식하는 게 어떻게 되냐? 2019년에는 아무것도 인식을 안 해요. 결산 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2020년에 850원 받고 150원 배째라고 했으니까 150원 2020년에 대손상각비 인식하면서 합계가 150이 됩니다. 충당금 설정법은 2019년에 100원 인식을 했죠, 결산할 때. 그 다음에 2020년에 실제로 150원 못 받을 때, 그때 대손 상각비는 충당금 100원 없애주면서 50원밖에 인식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합계가 150이 돼요. 즉 얘나 150은 같다. 기간만 나눠서 인식하는 겁니다. 직접 상각법은 2019년 매출 1,000원에 대한 대손 상각비 150원이 모두 2020년에 귀속이 되고요. 충당금 설정법은 대손 상각비 100원은 2019년, 예상이 그때 100원 못 받을 거로 됐으니까 나머지 50원은 2020년에 귀속이 되므로 이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좀 더 부합을 해요. 이 1,000원에 대한 대손 상각비 언제 인식할 거냐? 2019년에 인식을 해야겠죠. 안 그래요? 그러려면은 이제 150원도 여기까지 다 몰빵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2019년에 내가 돈 못 받게 되는 금액 확정되는 건 언제야? 2020년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인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예상을 해서 100원을 박아놓고, 이때는 이 대손상각비 50원에 관련된 매출이 빵원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이유로 여기서 인식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100원이라도 인식을 하는 게 여기서 150원 인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을 해요. 이 매출과 이 비용을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100원을 매치시키는 게 빵원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150원 비용 인식하는데 여기에 대한 매출은 이미 작년에 다 인식을 했단 말이죠. 두 기간 합치면 똑같지만 기간 배분할 때 이게 좀 더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직접 상각법은 2019년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과대 계상되어 있다. 850원밖에 못 받을 놈이었는데 1,000원으로 되어 있죠. 현금주의적 회계 처리로 발생주의가 맞지 않아. 그렇겠죠? 현금주의잖아, 이거는. 내가 진짜 돈을 받게 되는 순간 이런 걸 인식을 해버리니까 현금주의입니다. 이미 2019년 12월에 뉴스가 막 나오면서 돈을 못 받을 걸 알았는데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잖아요. 충당금 설정법은 2019년 기말에 매출채권 잔액이 올바르게 나타내어서 채권의 실현 가치를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다. 물론 150원이랑 100원이랑 차이가 났지만은 그때는 이게 최선이었고 매출채권 잔액이 올바르게 나타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그 충당금 설정법은 대손을 추정을 할 때 정확하지가 않아서 주관이 개입돼서 객관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 경우도 보면 50원 틀렸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임스톤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대손 충당금이 맞다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길게 설명해 놓고 대손 충당금이 틀리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직접 상각법이 아니라 충당금 설정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아까 그 캐논 코리아 재무제표 보시면은 여기 대손 충당금 달려 있잖아요. 캐논 코리아 말고도 다른 감사 보고서나 이런 데 있는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다 이렇게 대손 충당금으로 되어 있어요. 직접 상각을 하는 회계 처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대손 충당금을 그러면 설정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대손 충당금, 즉 대손을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손익계산서 접근법이랑 재무상태표 접근법이 있어요. 자, 손익계산서 접근법이란 게 뭐야? 또 참 말이 참 어렵네.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손을 추정하여 대손 생각비로 계상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5개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 한 1% 정도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알게 되었어요, 경험적으로. 그러면 이제 올해 매출액이 총 10만 원이라면은 여기 1% 때려서 뭐 1,000원 대손 상각비로 인식을 하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대충 느낌 오시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여기에 뭐 1%다, 뭐 0.5%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기말에 결산을 할 때 1,000원 정도 대손 상각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접근법은 뭐냐? 기말에 남아있는 매출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대손을 추정하여 대손 상각비로 계상한다. 역시 예를 들어 올해 매출액이 10만 원이었지만 위에랑 똑같이 보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채권 잔액이 2,000원인 거예요. 2,000원. 근데 그 중에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찾아서
대손 생각비로 인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엔 뭐가 타당해 보여요? 얘가 타당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기말에 채권 잔액 2,000원 남아있는데 2,000원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도 1,000원? 대손 상각비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돈을 받을 수 있든 간에 없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매출액에다가 때려버리면은, 근데 재무상태표 접근법을 하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애들 중에 못 받을 애가 있는지 봐가지고 그 중에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찾아서 인식을 한다라고 하니까 얘가 좀 더 맞겠죠. 자, 그래서 IFRS는 재무상태표 접근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손 상각비 인식 방법이 직접 상각법이 있고 충당금 설정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손익계산서 접근법이랑 재무상태표 접근법 중에 요거다, 이놈이다 이놈, 재무상태표 접근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나요? 이게 지금까지는 설명한 게 이론적으로 어떤 그 배경에서 얘네를 인식을 하는가 뭐 이런 내용이었다면은, 총 정리를 하면서 쟤네 회계 처리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만 이해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 충당금 설정법 회계 처리. 첫 번째, 결산 시 대손 예상. 저 회사가 골로 갈 것 같다. 내가 이제 기말에 채권을 쭉 살펴봤어요. 저희가 돈 받을 권리가 장부에 어느 정도 있는지 봤는데, 그 중에서 대손이 예상되는 애가 있는 거죠. 이제 쟤네가 회사가 거래처인데 골로 갈 것 같아. 지금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보고기간 말 결산 시 개별적으로 채권별로 예상되는 회수액을 분석을 해가지고 받지 못할 걸로 추정이 되는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요. 회계 처리 이렇게 대손 상각비 얼마, 대손 충당금 얼마. 요거 이해되시죠? 대손 예상이란 게 뭐냐면 한마디로 못 받을 것 같다. 그냥 추정. 저 회사가 지금 골로 갈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다만 이때 이미 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존재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이제 기말에 이거를 설정하려고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설정해 놓은 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존재한다면 필요한 만큼만 인식하면 돼요. 예를 들어 300원의 매출 채권 중에 200원은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미 150원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지금 200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150원 이미 있네. 그러면은 50만큼만 대손 상각비 인식하면 오케이다. 회계 처리는 대손 상각비 50, 대손 충당금 50.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300원 중에 200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200원. 300원 중에 200원. 그런데 이미 150원이 있어. 충당금이. 그럼 나는 200원 해야겠어요? 50원 해야겠어요? 당연히 50원 해야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이미 있는 걸 넘어서서 너무 많아.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건데 너무 많으면은 불필요한 만큼 환입을 하면 돼요. 환입이 또 뭐야? 대손 상각비 반대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손 상각비를 없애주는 계정. 예를 들어 아까랑 위랑 똑같은데 300원 매출 채권 중에 200원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이미 220원이 대손 충당금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200원만 설정하면 되는데 이미 220원 있어. 이럴 때는 20만큼만 대손 상각비 환입을 인식하면 오케이다. 어떻게 하냐? 대손 충당금 반대로 없애주면서,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자기 자리가 대변이에요. 그렇죠? 설정할 때 대변 쪽에 자리 잡아주잖아요. 얘를 반대로 없애주려면은 차변에 적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자기 자리니까 없애려면 왼쪽에 적어야겠죠? 대손 충당금 20 여기다 적어주고 반대쪽에다가 대손 상각비 환입이라는 계정, 그러니까 취소한다. 대손 상각비를 취소한다. 환입. 이것도 일본어인데 잘 모르겠으면 다 일본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얘를 없애주는 이름이다 라고 인식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보고기간 말에 회계 처리를 하는데 걔가 이미 있어. 이미 있으면은 필요한 만큼만 더 추가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 걔가 이미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은 없애주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원이 되게, 보고기간 말에 200원이 되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최종 정리. 충당금 설정법 회계 처리 두 번째. 대손이 확정돼 시 완전히 골로 갔어요. 보고기간 말에 내가 예측을 할 때는 저 거래처가 좀 골로 갈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골로 갔어. 얘가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돈을 못 받게 된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대손이 확정이 되면은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을 제거해야겠죠. 이미 못 받는데 뭘 없애버려야죠. 예상보다 돈을 덜 받았다면은 조금 더 대손 상각비를 인식하면 오케이고요.
만약에 예상보다 돈을 더 받았다면 대손상각비 환입을 인식하면 오케이예요. 어떻게? 자, 예를 들어 300원짜리 매출 채권이 있는데 여기에 200원만큼 설정을 했어요. 아까 그 예시죠. 근데 결국 한 푼도 못 받았어. 결국에는 300원에 대해서 200원은 설정금 충당했으니까 내가 100원은 받겠지. 야, 인간적으로 100원은 주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회계 처리. 대손 충당금 200원 없애주고 매출 채권 300원도 다 없애주죠. 다 없애주면 차대가 안 맞잖아요. 여기는 300, 여기 200이니까 여기다가 대손 상각비 100원을 더 인식해라. 이거는 결산 끝나고 다음 연도 뭐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100원 정도 주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장님이 다 이렇게 가니까 그 와중에도 김 사장 왔어요 이러면서 내가 김 사장한테는 그동안 너무 고마워서 15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관계를 잘 쌓았으면. 자, 그래서 그 사장님이 구석구석에서 꿍쳐놨던 꿍짓돈을 막 꼬깃꼬깃 꺼내가지고 이거 다른 거래처한테 말하지 말고 받아가 이러면서 줬다고 쳐요. 그래서 150원 받아왔습니다. 고마워해야 되나? 원래 300원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내 예상보다는 50원 더 받은 거잖아요. 이럴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 매출채권 300원 일단 다 없애줍니다. 이제 뭐 끝났으니까 더 이상 또 가서 뭐 달라갈 수가 없잖아. 지금 상황을 보고 왔는데 대손 충당금 인식한 것도 없애줘요. 그럼 차대가 안 맞죠? 근데 현금은 150원 받아왔잖아요. 현금도 적어줘요. 그럼 또 차대가 안 맞죠? 그러면 이제 남은 50원 합계가 350원이 되게 차대별 합계가 350원이 되게 이쪽에다가 대손 상각비 환입 50을 추가를 합니다.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없애주면서 현금 150원 받았으니까 내 생각보다 50원을 더 줬네 하면서 대손 상각비 50원을 인식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결론. 대손이 확정되면은 매출채권이랑 대손 충당금 없애주는데 돈을 덜 받으면 예상보다 덜 받으면 대손 상각비 더 인식을 하고 예상보다 더 줬으면 대손 상각비 환입을 인식을 해라. 이해됐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 최종 정리 충당금 설정법 회계 처리 3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다 확정했어. 다 확정해서 매출채권 재고했는데 돈이 들어온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까 그 김 사장 뭐 받아가 이러면서 그 거래처 사장님이 150원 이렇게 막 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사장님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는 내가 원래 300원을 줘야 되는데 150원밖에 못 줘서 미안해 이러는데 근데 내가 다 해보 보니까 돈이 좀 더 남더라고. 이 100원 그때 미안했어. 이거라도 받아줘 하면서 돈을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나?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이제 못 받을 거라고 다 없애버렸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이 와가지고 돈을 더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다 이게 확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출채권도 없애고 대손 충당금도 없애고 다 제거를 했어. 제거를 했는데 나중에 돈이 들어온 거야. 내 예상하고 다르게. 이럴 땐 이제 보충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하면 돼요. 회수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회계 처리 현금 100원 들어왔는데 반대편에 대손 충당금 100원을 적어줘. 아니 이게 무슨 회계 처리야? 이거 진짜 이해 안 되죠? 이게 한눈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런 이상한 회계 처리가 나오냐? 아니 현금 100원 받았는데 대변에 웬 대손 충당금이 와? 이거 도대체 딱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돈을 받았는데 자비익이 오든지 뭐 대손 충당금 환입이 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뭔가 이익이 뭐 수익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상한 놈이 튀어나오니까 이게 뭔 회계 처리냐? 첫 번째, 매출 채권을 부활시킵니다. 우리가 아까 매출 채권 다 없애버렸잖아요. 걔를 부활시키는 거야. 리저럭션, 일어나라 용서요 이렇게 매출 채권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출 채권 100원 다시 인식을 해요. 그 대손 충당금도 같이 인식을 합니다. 100원 100원 따단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 회수를 할 때 이 매출채권 100원을 내가 회수했다 그래서 이렇게 없애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네 없어지면서 이런 회계 처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100원 여기서 없애주니까 이 매출채권 내가 회수했어. 없애주면서 결론적으로 매출채권은 다 없어지고 현금 100원, 대손 충당금 100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회계 처리가 남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한 게 맞아요? 왜?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대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저기서 돈이 들어오면 저때 뭐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저거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게 왜 수익을 안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 근데 그러면은
이 대손 충당금 100원 남은 게 이상하잖아요. 매출 채권에 딸려 있어야 될 대손 충당금인데 매출 채권 다 사라졌는데 얘 혼자 남아있으니까 덜렁. 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얘 어떻게 되나? 그럼 저 대손 충당금은 안 사라지고 어디로 가나? 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기말에 다른 애들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같이 고려가 돼요. 여기 남아있으니까 얘 때문에 대손 상각비가 100원 적게 설정되거나 얘가 남아있으니까 아니면 환입되거나 얘가 남아있으니까 아까 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위에 설명을 할 때 기말에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인식을 할 때 기존에 인식되어 있던 걸 쌓여 있던 거를 고려해서 필요하면 조금만 더 인식을 하고 너무 많으면 불필요한 거 환입한다 그랬잖아요. 100원이 지금 내가 다 추가로 딸려 있으니까 제가 기말에 해결이 돼요. 기말에 결산할 때 다른 그 매출채권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그때 고려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손익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아니 돈 들어올 때 해결하고 나중에 그 기말에 걔네들 다른 애들 할 때는 그냥 다른 애들끼리 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실제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실무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실무할 때는 일단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어정쩡하게 마치고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마치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네. 처음인 것 같죠? 네. 정리를 하자면은 돈을 못 받는 게 되는 거를 이제 대손이라고 하는데 걔는 직접 상각법이랑 대손 충당금 설정법이 있는데 대손 충당금 설정법으로 한다. 대손 충당금 설정법은 또 손익계산서 접근법이 있고 재무상태표 접근법이 있는데 재무상태표 접근법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재고가 된 다음에 돈이 들어온 거 관련된 내용은 약간 보충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별로 그런 경우가 없고 럭키죠.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회계 처리는 귀찮지만 보충법으로 하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보충법 좀 이해는 안 돼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 강의가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